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보이죠? 그 숫자가 왜 안 내려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고 난리인데 정작 내 대출 이자는 하나도 안 움직이거든요. 더 황당한 건 일본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던 나라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완전히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당신 통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3개의 파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파티는 금리 내리기 클럽인데요. 여기 멤버가 미국 연준, 영국 중앙은행, 러시아, 터키입니다. 이들은 경기가 식으면 큰일 난다며 금리를 슬슬 내리는 중이죠. 지켜보기 클럽인데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호주, 중국이 여기 속해 있어요. 얘네들은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라며 팔짱을 끼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세 번째 파티입니다. 금리 올리기 클럽인데 일본이 거의 혼자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3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로 살던 나라가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린다니까요. 이 세 파티가 왜 이렇게 갈라섰는지 이해하면 당신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볼게요. 연준 의장실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2025년 한 해 동안 3번이나 금리 내리자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 살리기용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방어적 인하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직 안 무너졌는데 미리 손 쓴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우산 챙기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연준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는 물가가 여전히 2%보다 높다는 겁니다. 물가는 좀 잡혔어요. 근데 완전히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부가 지금 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더 빨리 내려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말리고 있어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왜 연준은 금리를 조심조심 내리는 걸까요? 답은 무섭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할지 추락할지 아무도 확신을 못하거든요. 실업률은 괜찮아 보이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려 들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10번도 더 생각합니다. 확 내려버리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천천히 내리면 경제가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눈 감고 외줄타기 하는 중이에요. 한국은행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2025년 내내 거기서 똑같은 결론만 나왔습니다. 2.5% 동결. 몇 번을 회의했는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은 꿈쩍도 안 합니다. 세계인데 하나하나가 다 무겁습니다. 첫 번째, 원화가 자꾸 약해져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해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보면 아시잖아요.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가계부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각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오, 금리 내렸네?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자 하고 달려들 거예요. 그럼 집값이 또 오르고 빚은 더 늘어나고 나중에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보다 안정이 100배 더 중요해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 초쯤 되면 0.25% 정도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때문에, 대외 불확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 주담대 금리는 언제 떨어지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분간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네, 고객님 대출 금리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 마진은 챙겨야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보다 고정금리 고르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는데 고정금리는 시장금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움직입니다.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수요는 어떤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일본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 은행이 2025년 12월에 금리를 0.75%로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일본이 3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로 살았거든요. 30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본은 공짜로 돈을 빌려였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수료를 내야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린다니까요. 물가가 2%를 넘기 시작하면서 일본 은행은 드디어 이제 정상화해야겠다고 결심했고요. 2024년 3월에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6개월마다 0.25%씩 조금씩 올려서 2027년 중반쯤에는 1.5%까지 갈 수도 있대요. 궁금한 게 생기죠.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던 나라가
왜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핵심은 엔화예요. 엔화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약해졌거든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품 가격이 쭉쭉 올라갔고 그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일본 회사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 월급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임금이 오르니까 소비도 늘고 물가도 오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초저금리로 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게 일본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니케이 지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다만 엔화가 계속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죠. 또 다른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영국 중앙은행은 2025년 11월에 금리를 4%로 동결했는데 12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영국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높거든요. 여러분 런던 가보셨어요? 거기 커피 한 잔 가격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서비스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호주,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전략입니다. 서비스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서비스 물가는 제품 가격보다 훨씬 잡기 어렵거든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가 무려 15%가 넘습니다. 15%예요. 상상이 가세요. 한국이 2.5%에서 난리인데 브라질은 15%예요.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서 금리를 엄청 빠르게 내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체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에 익숙해져 있고 금융 시스템도 튼튼하고 자기 나라 돈에 대한 신뢰가 높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성장률은 높지만 물가 변동이 심하고 외부 충격에 약하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똑같은 세계 경제 상황인데도 정책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이게 금리 정책이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까요? 한마디로 경제 체질이 다릅니다. 선진국들을 보세요. 대부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에 익숙해져 있고 금융 시스템도 탄탄하고 자기 나라 돈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다릅니다. 성장률은 5%에서 7%로 높은데 물가 변동이 롤러코스터처럼 심하고 외부 충격에 엄청 약하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똑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인데도 정책 대응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브라질 들고 다니는 거랑 미국 달러 들고 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주식 투자부터 볼게요.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성장주가 힘들어요. 왜냐면 테슬라나 네이버 같은 성장주는 미래에 큰돈 벌 거야 라는 기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높으면 그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져서 현재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배당주나 가치주는 금리가 높아도 사파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배당주들이 요즘 재조명 받는 이유죠. 때가 돌아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5년 전만 해도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가 0.5%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금은 바보짓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2%에서 3%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이 크지는 않지만 위험 안 지고 안정적으로 받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당장 쓸 돈이나 비상금은 MMF나 CMA에 넣어두는 게 은행 보통 예금보다 훨씬 낫죠. 이율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대출 이자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10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싸졌네 하고 8억 대출 받아서 사는 건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금리 3%대에 8억 빌리면 일자만 2,400만 원이에요. 월 200만 원입니다.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입지에 적정한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어야 할까요?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그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변동금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금리 변동동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여유 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소득 안정성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지금 여유 자금이 3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할까요? 계산기 두드려봐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5%면 그 돈으로 5% 이상 수익일 자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대출 갚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금리 높은 대출부터 먼저 정리해야 해요. 주담대는 3%대인데
신용대출은 7%에서 8%잖아요. 당연히 신용대출부터 갚아야죠. 이게 진짜 투자의 기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져요. 연준은 금리 내리고 한국은행은 동결하면서 금리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차손 위험도 있으니까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달러나 달러 연계 상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원화로 가지고 있어야죠. 12개월 동안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2%대에서 안정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다시 튀어오르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고용이에요.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경기 침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진짜 긴장하게 되고 그게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체크하면 됩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돈 빌려서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그런 시대는 다시 안 옵니다. 이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주식 투자하려면 밸류에이션 꼼꼼히 따져야 하고 부동산 사려면 대출 이자 부담 계산 제대로 해봐야 하고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진 만큼 무리하게 위험 감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는 지금 각자 도생 모드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연착륙 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계부채 잡느라 정신없고 일본은 일본대로 30년 만에 정상화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국의 금리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게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다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금리 내려도 리스크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느냐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